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 RP가 폭등하는, 유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한국 증시가 연일 상승하다 보니까 이 미국 RP 발작 해프닝이 이슈화되지가 않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생각외로 시장에 던지는 파고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월요일 증시 토크에서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고가 크다는 게 어떤 의미냐?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끝도 없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대폭락장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양날의 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FOMC 회의 전에, 미국 초단기 RP 금리가 폭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FOMC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저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거 무슨 일인가,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러한 이야기가 회자됐을 정도입니다. 자, 보통 이 RP 금리, 은행 간에 서로 빌려주고 하루짜리 빌려주고 다시 갚는 이러한 RP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RP 금리가 7% 수준을 넘어서 10%까지 이르는 매우 큰 상승이 단 며칠 만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 뉴욕 연방은행에서 긴급하게 나흘간에 걸쳐서 2천억 달러를 투입해서 진정을 시키긴 하였습니다만, 자,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게 보통 단기금리가 갑자기 치고 올라갈 때는요, 갑자기 돈이 급한 금융회사들이 늘어나면서 나 내일 당장 급한데 빨리 돈 좀 꿔줘, 이런 은행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이제 은행들이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서로 이제 하루짜리로 빌려주면서 이게 잘 넘어가게 되는데, 급한 쪽이 생기게 되면은 뭐 두 자릿수 RP 금리로도 체결되는 상황들이 왕왕 발생되게 됩니다. 이게 하루짜리가 두 자릿수란 얘기가 아니고요, 연환산입니다. 자, 보통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 보게 되면 단기로 돈을 자금을 마련을 해서 그것을 장기 대출을 하기 때문에 계속 단기 시장에서 단기 자금 시장에서 계속 롤오버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 시장이 바로 대표적인 시장이 바로 RP 시장이에요. 그런데 저기가 막힌다? 그러면 뭔가 자금 흐름에 좀 막힌 듯한 자금 경색이 순간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청나게 큰 미국 자금 시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 원인, 다양한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결론은 일시적인 자금 경색입니다. 그런데 그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만든 이유들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 9월 말에 은행들이 연준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러한 이슈가 있는 그 직전에 현금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어떤 보고용 차원에서 현금 확보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현금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됐다면은 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공격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고, 뭐 초장기 채권까지 50년인가요? 100년짜리도 발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채권도 발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자금 수요를 일정 부분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을 확보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러한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의 분기 법인세 납부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대규모 인출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준이 아직까지는 양적 긴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양적 긴축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적 긴축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일시에 지난주에 벌어지면서 RP 금리가 속등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프닝들을 보게 되면요, 마침 2013년 6년 전이죠. 롱롱 타임 어고입니다. 6년 전 쉬보 금리 해프닝을 보는 듯합니다. 쉬보, 발음이 왠지 중국 같죠? 맞습니다. 중국 쉬보 금리가 6년 전에 뭐 두 자릿수로 속등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었는데 그때랑 좀 느낌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청색선이 원나잇 하루짜리, 하루짜리 중국은행 간 단기금리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 빨간색 선이 일주일 단기금리 추이입니다. 그런데 2013년 당시 6월에 중국 정부에서 그림자 금융을 통제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이 쉬보 금리가 10%를 넘어서 13%를 훨씬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저때 어땠느냐? 순간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장했습니다. 자, 이러다가 그림자 금융이 붕괴돼서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던 그림자 금융 붕괴로 인한 중국 경제 몰락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그 이론들이 힘을 받기 시작했던 게 2013년 6월이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보게 되면요, 직전에 버냉키 쇼크가 있었어요. 양적 완화 줄여갈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버냉키 쇼크인데, 그 6월 달에 저 쉬보 금리 충격까지 나타나니까요, 6월 25일 날 한국 증시에서 코스닥 시장이 5% 이상 급락하고 코스피 시장이 2.5% 급락하는 제법 큰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은 중국 정부에서 이후에 진화를 하면서 저 쉬보 금리도 안정세를 찾아갔습니다만, 자, 마치 이 모양새가 이번에 미국 RP 금리 속등한 상황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지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을 순식간에 수면 위로 끌어올린 그러한 이벤트가 바로 단기금리 시장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기승전 단기 금융 경색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게 되면요, 부정적인 시각이 더 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적어온 것을 보면, 자, 이 부정적인 시각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연말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금융시장은 카오스에 빠지고 세계 대공황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비관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부정론을 제기하시는 쪽은 저런 의견이 강합니다. 이게 9월 해프닝이 아니고 신호탄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긍정론이 있습니다. 이게 또 여기 작은 경색이면 나쁜 건데 웬 긍정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준이 이것을 보고 대책을 세울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응지읒, 이응히읗. 이게 뭘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RP, 레포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것은 어쨌거나 작은 경색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자, 건강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작은 경색,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어떤 혈관에 순간적으로 뭐가 막혀서 안 좋아지면은 건강이 예전하고는 조금 안 좋아지는 것처럼, 혹시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큰 작은 불안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다. 그 무언가가 뒤에 있기 때문에 RP 시장이 저렇게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그 무언가가 무언가일지 모르기 때문에 무섭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연말에 자금 수요나 이런 게 더 많이 집중될 텐데,
그로 인해서 RP 시장 폭등이 발생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까지도 심각한 피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주먹이 꽝 하는 그림에서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 예. 자, 이 양적 완화가 갑자기 여기서 왜 등장을 하느냐. 자,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요. 양적 완화가 시작되었던 시점부터 해서 테이퍼링, 양적 긴축까지 이어졌던 과정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단행했죠. 그러면서 2013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줄여가는 테이퍼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4년에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그 상태가 유지가 되었다가 2017년부터 해서 하필이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해서 양적 긴축,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축소해 가겠다. 예.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여 가지고 연준이 채권을 사서 돈을 시장에 뿌렸지 않습니까? 자, 2017년부터는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하면서 자산이 쭉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불안불안한 조짐도 나타나니까 자, 9월까지만 양적 긴축을 한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 양적 긴축이라는 스투피한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 그렇게 이제 좀 심한 말로 비난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양적 긴축이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9월에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요때 RP 금리가 속등하면서 연준 자산이 또다시 여기 빨간색 원에 보시는 것처럼 빼꼼, 쭉 줄어들다가 빼꼼, 추세를 돌렸어요.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자, 새로운 양적 완화를 연준에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또다시 RP 쇼크가 또다시 벌어질 것이다. 그러한 기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양적 완화. 연준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라는 표현으로 다시 뭔가 금융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행동 자체는 양적 완화랑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가 유사 양적 완화다. 이런 괴이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양적 완화를 양적 완화라고 부르지 못하는 양적 완화랑 똑같은 양적 완화 정책이 이름만 다른 걸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기대를 가져보게 하죠. 이게 바로 긍정적인 시각의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긍정론과 부정론 서로 팽팽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정답으로 흘러갈지는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우리 시청자님들께 맡기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앞서 이제 쉬버 금리 사태 때 6월 달에 증시에 쇼크를 줬지 않습니까? 2013년 6월 쇼크 딱 먹었을 때 6월 25일입니다. 그때 이후로 증시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 자료로서 이야기 드립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시청자님들께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길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투자하시는데 금융시장 환경에 이런 일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자, 우리가 투자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해하시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